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59쪽 16번 언어 예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강의 듣고 그러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16번 보는데요.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 아래 사람을, 즉 나이 어린 사람을 손윗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1번, 즉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해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 틀렸죠?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인사말에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나 높임법이 바른 것은 있는데요. 본인을 이라고 했는데 이 본인이라는 표현은 즉 자신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는 적절하지 않고요. 2번에 먼저 저를 하고 저라고 겸손하게 표현했고, 그리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라고 해서 즉 국민에 대할 때 즉 높임의 격조사 깨를 써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옳게 썼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에게라는 부사격조사를 썼기 때문에 이는 깨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사말에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자,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퇴근하는 분에게 안녕히 가십시오. 또 승강기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점심시간 윗사람에게 식사하셨습니까? 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이는 동년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즉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래는 아예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2012년이죠. 일부 언어 예절에 즉 부분적 개정이 있으면서 즉 동년배나 어린 사람에게 써도 관계없고요. 다만 이제 윗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점심 드셨습니까? 물론 진지 드셨습니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지라는 말은 가족 간에 쓰는 거고요.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어른에게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의할 것은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가장 좋고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언어 예절에 어긋난 거 됐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엄친 또는 가친이라 하고요. 선친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죠. 정답은 1번. 자, 20번으로 가면요. 전화를 걸 때 바르게 말한 게 아닌 거 됐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여보세요 라고 즉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묻는 건 실례죠. 즉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즉 아무개가 아닙니까? 하고 묻거나, 또는 상대편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곳은 어딥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예입니다. 따라서 20번에 2번이 틀렸고요. 21번, 자신을 소개할 때 인사말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즉 어색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해야겠고요. 직장을 말할 때에는 어디에 근무하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즉 자신의 직장을 말할 때는 어디에 근무하는 이라는 말보다는 즉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먼저 즉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 즉 하고 회사의 위치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2번에 아침 시작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인사말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말이 좋겠죠. 정답은 2번이고, 23번에 아버지에 기대어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얘기는 즉 아버지를 아시는 분께 즉 아버지의 함자를 즉 말할 텐데요. 그럴 때에는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성은 빼고 즉 이름 뒤에 자를 붙이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즉
길자 동자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4번에 호칭어, 지칭어가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답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이 언어예절에 관한 것은, 즉, 기본서에 충분히 들어있는 언어예절을 직접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익혀두시면 돼요.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자, 24번.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 중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아랫사람에게 며느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윗사람 앞에서 며느라기를 부를 때 며느래라고 하는 거고 아랫사람에게는 며느리라고 높여 말을 해야죠. 정답은 1번. 자, 25번으로 가면요. 자녀에 대한 호칭 및 지칭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거. 아들이 혼인하기 전에 아비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죠. 아들이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 26번. 자기 아버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거. 선비는요.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다음 27번에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를 부를 때 춘당 혹은 춘장 또는 영존 또는 뭐 춘부장 이런 말을 쓰고요. 가치는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 자, 28번 같은 경우에 다음 단어의 사용으로 잘못된 거. 친전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즉 직접 편지를 받아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8번의 경우에는 조금 예전에 직접 즉 우편을 주고받을 때 그것도 아주 예전의 관습이기 때문에 크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29번. 호칭어나 지칭어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거 됐는데요. 자, 남편에게 당신이라고 부르고 시동생에게 도련님, 시누이에게는 즉 고모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시누이하고 시누이에게 부를 때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가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모는 자녀 입장에서 부르는 것이니까 시누이를 부를 때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가씨. 반면에 시동생은 결혼하지 않으면 도련님이고 결혼한 경우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르죠. 아내를 부를 때는 아이가 있다면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보라고 부르면 됩니다. 30번.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집사람이라는 표현 적절하겠죠? 그리고 우리 처라는 말이 있는데 아내를 지칭할 때 이 처는 가급적 가족끼리는 쓰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 쓰지 않고 제3자와 대화를 나눌 때 그럴 때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처라고 하는 겁니다. 31번.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이 적절한 거. 즉 시동생에게 작은 삼촌, 이건 아이들의 용어니까 써서 안 되겠고요. 또 저희 나라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철수, 아들에게 즉 시누이를 오라고 할 때는 즉 아들의 입장에서의 호칭어나 지칭어를 써서 철수야 2층에 가서 아가씨라고 하지 않고 즉 고모 좀 내려오시라고 즉 고모 좀 내려오시라고 해라 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4번에 너희 자당 어른, 따라서 이 자당 하는 말은 남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64쪽으로 가면요. 국어 생활과 어휘 해가지고 이는 순우리말이나 속담이나 이를 드러내는 말인데 이런 것들은 국어 사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즉 갖추고 국어 사전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뭐 맞고 틀리는 거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요. 즉 어휘력을 기른다 이런 마음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국어 사전을 두고 즉 확인하시고요. 이제 오늘 독해를 들어가 보죠. 즉 제3장 말과 글 74쪽을 펴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라는 이 말과 글이라는 항목은 결국 독해인데 이 독해 시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만큼만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만큼만 판단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시문이 길게 나와 있더라도 이걸 다 읽어야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발문, 즉 물어보고 있는 것, 그 발문에서 그 제시문을 어느 방향까지 읽을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이 발문, 질문지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 1, 2, 3, 4 하는 이 선택지가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고 제시된 이 제시문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접근하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죠. 다음 글의 소주제문 밑줄 치고 소주제문이란 우리가 글의 전체 주제는 그냥 주제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우리 글은 항상 이렇게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일부 문단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락마다의 주제를 소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시된 게 이제 즉 4개의 단락이 이루어진 글이고 그 단락마다 소주제가 나와 있다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타당한 건 가장 넓은 범위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해요. 만약에 서로 다른 글의 주제들을 들고 이 중에 주제로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구체적인 걸 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같은 글 속에 포함된 소주제를 가지고 질문할 때는 가장 넓은 범위를. 자, 그럼 첫 번째 예문에 누구나 소중한 꿈을 추구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즉 더 이상 도전할 목표가 없을 때 정열과 보람이 사라진다고 했고 그리고 네 번째에는 곧 미래의 청사진을 품고 사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인간은 뭐야? 꿈을 추구할 때가 즐겁지 그걸 이룬 뒤에는 오히려 허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인생에서 즉 즐거움은 또 참다운 가치는 바로 그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겠죠. 정답은 이를 표현하고 있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제문으로 적절한 거 주제문 밑줄 치고 자 주제문은 가급적 평서문으로 써야 됩니다. 주제문은 가급적 평서문을 쓰고 의문문을 피하고 그리고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그리고 부정문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 2번 문제에서 2번 의문문으로 써있는 우정은 성립될 수 있는가?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3번처럼 비유적 표현을 쓰면 이는 주제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글 속에는 즉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주제문으로서의 비유적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요. 틀렸고 4번의 통일 문제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짜투리 말들, 불필요한 말들,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은 주제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다음 3번 주제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하고 물었습니다. 1번이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문은 즉 평서문으로서 의미가 명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문형은 피하라 했습니다. 4번 문제 보죠. 다음과 같은 주제문 작성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할 때 주제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 이는 뭐냐면 조건을 준 거죠. 즉 네모 단락 안에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걸맞은 걸 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제문 작성에 보통의 평이한 주의사항을 넣어놨죠. 자, 1번 절망의 즉 비유적 표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 뭐뭐라고 생각된다. 불필요한 말 들어갔으니까 피하고요. 3번은 시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서는 좋은 시는 감동을 준다라고 해서 즉 주제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되죠. 우리가 주제문은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명료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 되겠고요. 5번 다음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즉 문장들을 순서 없이 늘어놓았다. 이 중에서 주제문으로 적절한 거. 기억은 동력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니은은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다. 디귿은 불이 금속무기 발달을 가져왔다. 리을은 문화사적 진보를 가져왔다. 방금도 제가 1번 문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은 글 속에 들어있는 소주제를 나열했을 때 즉 그것들 중에 가장 적절한 주제문을 찾으라면 가장 범위가 넓은 걸 찾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문화사적 진보 속에 나머지가 포괄되고 있죠. 다음 76쪽 6번을 갑니다. 어떤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모았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글의 주제는 했습니다. 먼저 기억에서 소크라테스는 즉 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독이 든 술을 마셨죠. 또 리을에서
리을에서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에서 어머니는 관습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즉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욕망이나 개인적 삶의 어떤 의지를 꺾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는 곧 개인의 욕망에 위배되더라도 또는 개인의 욕망과 배치되더라도 즉 사회 구성원의 합의는 지켜야 한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7번 다음 항목으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곧 여기 제시된 글을 통해서 주제를 잡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인간은 이성에 기대 문제를 해결한다 했고 두 번째는 이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 사고가 과학기술을 가져왔다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 곧 인류 생존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빚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은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과학을 발달했는데 그 과학 발달과 함께 또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점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성의 작용인 두 가지 즉 긍정적, 부정적 작용을 보면서 이성을 어떤 태도로 대할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죠. 8번에 다음은 글을 쓰기 위해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주제로 보기 어려운 것. 일단 제목이 눈이고 그리고 이때의 눈은 다의적으로 쓰인다라는 걸 써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다의적 눈을 쭉 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메모를 썼으니까 결국 이때의 눈은 어떤 시각,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자 이런 말로써 써야겠죠. 그런데 1번, 2번, 3번은 모두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본질을 찾고 마음의 눈을 가꾸고 전문가적인 안목을 기르자고 했는데 4번은 단일한 시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즉 취지하고는 벗어나죠. 정답은 4번. 9번 이상적인 학창생활 했어요. 그러면 이때 글감을 고를 때에는 학창생활이라는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한 즉 글감을 즉 소재를 모을 때는 그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창생활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지 못한 건 4번 풍부한 사회 경험은 학창생활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잘못됐네요. 10번 중고등학교의 남녀 합반을 찬성한다. 밑줄 치고 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하면 남녀 합반이 가져올 긍정적인 점이거나 아니면은 즉 남녀 각각 따로 했을 때 가져올 부정적인 점 이를 들어주면 되겠죠. 기억 이성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이 청소년 탈선의 주범이다. 이때 이 기억은 오히려 남녀 간에 함께 두면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즉 탈선의 주범이 된다는 거니까 반대 의견으로 적절할 테고 그렇다면 기억은 빠져야겠네요. 그러면 어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10번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에 대한 판단을 즉 이는 오히려 남녀 합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취지로 쓰기 좋고 그렇다면 질문이 남녀 합반을 찬성하는 데 대한 근거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잘못됐다. 자, 기억은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이다.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 니은, 디귿, 리을 하고 차례대로 갈 게 아니라 선택지를 봐야죠. 선택지에서 어때요? 기억이 들어간 걸 먼저 제외해야지. 그렇게 되면 답은 뭐야? 2번하고. 즉 오히려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원칙대로 차례차례 즉 맞다 틀리다 접근하려 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결정적 실마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먼저 선택지에서 즉 답이 될 수 없는 걸 먼저 소거해 보는 거 이게 또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사고를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자, 전제라는 말은 어떤 글의 근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전제에 그랬으니까 미리 제시된 거야. 그래서 주로 전제는 일반적 통설을 전제로
주로 내죠. 그래서 글의 근거, 미리 제시된 근거야. 그러면 한국인은 다양한 사고를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글을 쓸 때 다른 하나는 했어요. 1번 한국인의 글은 단정적 어투가 많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고를 못하니까, 그죠? 이렇게 앞에 나온 전제, 이는 앞에 제시된 근거니까 단정적 어투가 많으니까 다양한 사고를 못한다는 증거다. 되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가 아니면 적으로 흑백 논리로 대한다. 왜? 다양한 사고를 못하니까, 즉 단순화해서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맞고. 3번 어른들만 이용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연소적 관람불과 같이 부정적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이는 표현이 다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오히려 다양한 사고를 못한다는 데에 대한 반론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12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권장하자.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를 주제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 글은 뭘 벗어나면 안 돼? 여성이라는 성을 벗어나면 안 되고 사회 진출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를 권장한다는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기업, 여성의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으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을 권장하자. 되죠. 그러면 얼른 선택지를 보면 3번, 4번은 답이 아닌 거야. 그 다음 니은을 읽으면 안 되지. 왜? 1번과 2번이 모두 기역 니은을 즉 담고 있으니까 디귿에서 결정해야죠. 디귿을 봤더니 여성의 능력은 가정에서 발휘할 때 더 빛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오히려 사회 진출에 대한 적극 권장의 근거로는 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13번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청소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야간 통행의 금지, 이 화제를 벗어나면 안 되고 이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방해야죠. 기억을 보면 청소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밤에 나돌아다니는 걸 금하자. 이는 오히려 즉 야간 통행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기억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4번을 지워야 되고요. 선택지 4번을. 다음엔 이제 니은을 보면은 통행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청소년들 역시 통행을 금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타당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즉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죠. 즉 2번도 지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뭐 읽어야 돼요? 그렇죠. 즉 비읍이나 혹은 디귿을 읽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죠. 디귿을 보면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야간 통행을 금지하자. 이는 오히려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즉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푸는 방법 잘 참조하시고요. 자, 14번, 15번, 16번, 17번은 지금은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공직적성검사, 5급 공직적성검사에서 즉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무원 시험 평가서라는 유형서라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06년도 벌써 7, 8년이 됐죠. 그때 발표한 자료에 이런 도표형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험의 추세가 즉 100분의 100문제, 예를 들어 9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당 45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시형 문제는 우리 국어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나 이런 시험에서 자료 제시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시험에서는 자료 제시형 문제는 이와 같이 도표를 이용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82쪽에 보면요. 제목 정하기라고 있습니다. 18번에 다음 제시된 시는 제목이 없다. 제목을 붙인다면 했는데요. 사실 이건 독해를 즉 표방한 문학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과거에는 독해 그러면 비문학을 가리키고 그리고는 문학은 별도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죠. 특히 수능 시험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별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한 5개년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문학은 이 독해의 일부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문학과 문학 이 모두가 독해의 일부로 즉 내고 있고 그래서 문학의 비중이 현저하게 즉 작아요. 그래서 시 하나, 소설 하나, 많이 나오면 고전 하나. 그죠? 단 시험 경향이 좀 다른데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비중을 갖고요. 반면에 법원직, 국회직, 그리고 또 교육청 문제 이런 경우에는 문학의 비중이 좀 더 플러스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시 하나, 소설 하나, 고전 하나 정도 문학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데 즉 나머지는 이제 비문학해서 기타 즉 다른 지문으로 묻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독해의 일환으로서 문학을 출제한다는 것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18번에 보면 두시 언어에 수록된 두보의 시죠. 가람이 파라니 새도욱 해요. 매이 파라니 곱빛이 불분다 또다. 해석하면 가람은 강이죠. 강이 퍼러니 새가 더욱 희고 또 매는 산이죠. 산이 퍼러니 고은 꽃이고요. 꽃빛이 불붙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매우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색채의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즉 노래했어요. 그런 다음 올봄이 금년봄이죠. 그 오른쪽에 원문을 봤더니 금춘이라고 했잖아요. 금년봄이 즉 앞으로 다가올 봄이 아니라 금년봄이 본대 복원대 또 지나가나니 즉 금년봄도 이렇게 즉 자연은 아름다운데 또 나는 그냥 이 봄을 헛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마지막 네 번째 줄 어느 날이 돌아갈 해요 그랬어요. 즉 어느 날에 돌아갈 것인가 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즉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을 썼죠. 자 그렇다면 바로 봄이라는 금년봄 그랬으니까 봄이라는 현재의 계절에서 즉 나는 어느 날에 돌아갈 것인가 하고 자신의 소망을 바람을 적었으니까 제목을 어때? 춘망이라고 하면 좋겠지. 그래서 봄춘자 그리고 바랄망자 바라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춘망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네요. 정답은 3번. 자 19번 다음 항목을 이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제목 밑줄 치고요. 제목은 곧 주제예요. 자, 먼저 기억에서 현대사회는 시각적인 면만 강조하고 그런데 니은에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외면만을 통해 본질을 파악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므로 광고에서도 상품의 질보다 외형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는 겉만 보지 말고 그 내용물과 그리고 그 형식에만 끌리지 말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적 요소를 고려하자.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사물을 보는 올바른 시각. 우리가 흔히 사회학적으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어떤 고정된 프레임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또는 유형화되어 있는 것보다 즉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20번 다음 내용에 적합한 제목은 자 제목은 곧 뭐라고요? 주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파악할 때 이렇게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의 글이 됐든 즉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든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든 주제는 앞에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제는 앞에 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시된 주제를 이 뒤는 뭐야? 전부 뒷받침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해줘요? 한 번 더 강조해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이 글이 어떤 글이다 하고 화제를 잡았으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잡았던 화제가 적절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오는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읽으면서
건너뛰어야죠. 그런데 주의할 건 이런 공식이 접근이 안 되는 글은 뭐냐면, 자, 내가 여기서 어떤 A라는 주제를 잡았어. 그리고 쭉 훑어가는데 그러나가 딱 눈에 띄어. 그죠? 그러면 이 그러나에서 이제는 요 그러나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즉 글의 화제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보세요. 과도적인 생활 양식은 전통사회 생활 양식의 일부와 외래적인 생활 양식의 일부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격차를 보이면서 서로 융합되지 않은 채로 혼재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변질된 과거의 생활 양식이 외래적인 유형과 적당히 타협해서 일시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관행이 된다. 이와 같은 과도적인 핵임 양식들도 행위 변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끊임없이 그 적합성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랬으니까 뿐만 아니라라는 접속어 밑줄 치고 이 말은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이니까 이제 더 읽을 건 없죠. 결국 이 글은 과도적인 생활 양식이 뭘 가져온다? 곧 정체성의 즉 적합성의 새로운 도전을 가져온다. 그러면 무조건 아래 선택지에 두 단어는 나와야 돼. 하나는 뭐야? 과도적이라는 표현. 또 하나는 뭐야? 적합성이라는 표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모두 마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핵심어만 잡아. 그러면은 글의 주제를 찾는 데는 아주 쉬울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거, 시험장에서든 아니면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내용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시간 끌지 말고, 45초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으니까 시간 끌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핵심어가 뭔지를 찾는 것. 항상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뭔가 이걸 찾는 데 주목하고 그 핵심적인 용어는 뭐뭐는 하고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용어는 항상 즉 그 글에서 두 번 이상 주어로 등장하거나 또는 서술어에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건 우리가 글을 써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책 읽은 게 있어야지 내용을 이해하지.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즉 핵심어 자주 쓰고 있는 단어를 찾자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십니까? 자, 하나 더 풀까요? 21번에 다음 글을 압축해서 표현할 때 적당한 것은 했어요. 결국 이 글의 핵심을 잡아라 이런 얘기인데 자, 또 우리는 어디로 가? 맨 앞으로. 정보기기는 인간을 잡노동에서 해방시켜준다. 정보기기 밑줄, 해방 밑줄. 즉 편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 뒤에 뭐 나오겠어? 그 편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즉 보다 구체적인 말이 나오겠지. 따라서 마음의 여유를 준다. 직접 찾아가는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단락에 그뿐만 아니라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뭘 하는 거야? 결국 이 글에서는 정보기가 주고 있는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핵심으로서 뭐야? 해방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지.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항상 문단의 앞에 주목해라. 저는 주제를 잘 못 찾아요. 이건 주제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읽은 글이 없어서 독해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요. 글을 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독해 문제에 즉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독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갑자기 많이 읽어야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읽어야 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즉 가장 시험에 적절하게 제시된 그 글을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는 그 방법만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첫 시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84쪽 2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